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예, 제 앞에는 아주 특별한 손님이 와 계십니다. 사실은 이분하고 저는 구면입니다. 우리 방송에 한번 나온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는 이따가 또 하시고, 자, 정식 인터뷰 전에 후보님 보면은 인상도 좋으시고요. 뭐랄까 되게 똑똑해 보이세요. 스마트해 보이신다고. 감사합니다. 근데 요즘 선거운동하기 힘드시죠? 네, 힘들지만 작년 7월에 일본 상품 불매운동 이래로 꾸준히 하고 있다 보니까요. 이제는 몸에 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따가 그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1인 시위를 굉장히 오래 하셨더라고요. 네, 100일을 했습니다. 예비후보 등록 전까지. 네. 자, 고양갑이면은 주로 어떤 동네죠? 제 기억. 네, 인사드릴게요. 저는 고양시 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예비후보 문명순이에요. 네. 우리가 흔히 고양시, 고양갑, 덕양구 그러면 조금 헷갈려들 하세요. 일산하고. 그런데 저희는 고양시 안에 덕양구가 있고 그 구일산. 예, 그죠? 일산 동구, 일산 서구가 있는데요. 그래서 구일산이라는 표현이라기보다는 고양시의 정통. 원래 예, 본류, 본가입니다. 그리고 일산이 따로 이제 더 생긴 예, 거죠. 일산이 원래. 덤으로 이렇게 신도시로 생긴 거고요. 제 지역인 고양갑 지역은 흔히들 그 벽제 승하원, 예. 화정터라고도 많이 하죠. 그 벽제 지역 그리고 원당 지역, 원당 원당? 지역이 고양시청, 고양군청이 있던 가장 중심지였고요. 그리고 사실은 일산 신도시보다 더 형이라고 할 수 있는 화정역. 예, 그렇게 크게 세 군데의 섹터가 있습니다. 또한 요새 많이 뜨고 있는 그 원신동, 흥도동, 아마 원흥지구라고 들어보셨을 원흥지구. 거예요. 예, 그 지역까지도 포함하는 고양시에 있는 가불병정 중에 가장 광활하고 예, 가장 많은 분들이 살고 계신 곳입니다. 우리가 정통 고향이다. 아, 맞습니다. 예. 예전에 아는 지인이 고향 살아가지고요. 맨날 놀러 갔던 바로 그 동네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 제가 만든 유머가 하나 있는데 고양이가 고양인 고향을 고양시킨다. 무슨 말인지 그러네요. 아시겠어요? 네, 고향과 예. 고양인 고양이가 고양인 고향을 고양시킨다. 예, 고양시킨다가 참 마음에 탁 피려 꽂힙니다. 그러니까요. 예, 고양시켜야 되겠네요. 자, 지금 이제 후보님은 이제 우리 방송에도 한번 나오신 적이 있어서 그때 저 컨텐츠가 저기 기억에 남거든요. 근데 그 얘기는 이따 잠시 후에 하시고 지역 선거 운동 해보면 어때요? 어떤 느낌이세요? 제가 민주당의 그 253명의 지구역 위원장 중에 가장 좀 주목받는 지역입니다. 왜냐하면은 민주당이 좀 비교적 열세인 대구, 경북, 뭐 부산 지역만 하더라도 좀 꿋꿋하게 지역위원장에 있어 왔고 또 총선에서 평가를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고양갑 지역만 유독 전국에서 유독 4년마다 치는 시험을 못 치른 곳입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4년간 열심히 우리 선생님과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해놓고
4년마다 또는 뭐 지방선거까지 해서 때로는 2년 터울로도 시험장에 입장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시험 공부할 맛이 나겠습니까? 예, 그런 유별난 지역이 바로 우리 고양갑 지역이었습니다. 예, 하지만 이번에는 집권 여당 아니겠습니까? 그런 야권연대라든가 여러 가지 트라우마를 뒤덮고 이제 새롭게 미래를 향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저 후보님 네. 본 인터뷰 사실 말씀을 땡겨하면 또 말하면 좀 예. 그러시잖아요. 우리 고양갑 요새 제가 선거운동하는 거 살짝 얘기해 드리면은요. 그게 궁금해서. 제가 작년 4월 29일 날 취임을 했습니다. 취임을 하고 나서 대의원대회 끝나고 나면 대의원들하고 뒤풀이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뒤풀이도 못했어요. 왜요? 대의원장에서 퇴장하는 대의원들 악수도 못하고 급히 시위 현장으로 떼밀려 갔습니다. 어디냐 하면은 그 우리 고양시의 일산 동구 식사동이 있습니다. 식사동이요? 예, 식사. 예. 좋은 동네입니다. 예, 식사하는 식사동입니다. 근데 이 식사동이 이 방금 며칠 전까지는 저희 지역구였어요. 아쉽게도 이번에는 고양병으로 경계 조정이 됐는데 그 지역이 우리가 식사섬이라고 부릅니다. 곧 교통 오지. 그러니까 지하철이 없어요. 마을버스도 너무 덤덤이 오고 또 미시티를 비롯하여 대단지 아파트가 있지만 식사동의 일부 지역은 아직까지도 수돗물이 안 나오고 빗물 받아 먹고 도시가스가 연결이 안 된 곳도 있는 그런 특별한 곳입니다. 예, 그곳의 주민들께서 식사역을 좀 놔달라. 지하철을 좀 개통해달라. 그 대규모 집회를 재작년 12월부터 계속 해오고 계셨어요. 그래서 4월 29일 날도 민주당 지역위원장으로 갓 취임한 저를 비롯하여 미래통합당 그때는 이제 자유한국당이죠. 또 정의당까지 그렇게 정치인들이 밤 8시, 9시, 10시에 가서 우리 식사역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겠다 그런 얘기도 했거든요. 다들 저보고 일복이 많다라고 했습니다. 취임 첫날부터 식사도 못하고 이제 식사역 유치를 위해서 뛰어다녔는데요. 식사도 못하고 예. 깨알 같은 유머 웃어드려야 되는데. 아우 재밌죠. 이제 그러고서 이제 5월이 됐잖아요. 취임 일주일이 되니까 이제 어버이날 또 어린이날 행사가 많은데 네. 우리 지역은 도농복합체입니다. 네. 경기 북부에서 가장 넓은 논밭을 품고 있고요. 예, 또 벽제 숭화원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덕양구청, 고양시청, 이랑 광봉소도 품고 있고요. 또 어르신들이 가장 많은 곳이세요. 그래서 어버이날이 되면은 어른들을 찾아다니면서 다 또 예를 표해야 됩니다. 경로당만 하더라도 우리 어린이집 수보다 경로당 수가 더 많을 정도로 어르신들을 많이 모시는 곳이라서 제가 5월 달엔 또 그렇게 여러 경로당 또 이 어른들을 섬기는 곳을 찾아다녔고요. 6월이 되니까 이제 호국 보훈의 달이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 고양시가 굉장히 일제 강점기 때부터 항일 정신 또 지역의 어떤 민주 진보 진영이 있던 곳입니다. 그래서 노사모 고양 파주 노사모가 서울보다도 뭐 더 먼저 결성이 됐을 정도로 그래서 6월이 이제 호국 보훈의 달이기도 하고 또 6월 항쟁을 또 추모하는 달이기도 해서 정신없이 그러한 곳에 다 다니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7월로 접어들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항상 민주당은 이제 김대중 대통령님, 노무현 대통령님 또 문재인 대통령님의 그러한 비전과 국정 철학 얘기를 하는데요. 6월 1일과 2일 날 제가 하이도 김대중 대통령님 생가에 다녀왔어요. 예, 버스 2대를 대절해서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대통령님 생가에 다녀왔다고 하더라고요. 하이도의 후광리라고 있죠. 거기가 대통령님 태어나신 곳이죠. 예, 맞습니다. 예. 이번이 마침 천사 그 신안 앞바다에 다리가 개통됐는데, 천사대교. 예. 아마 그동안 우리 봉화마을은 그래도 KTX도 연결되고 저만 해도 한 1년에 보통 4번 내지 5번 이렇게 갔는데 하이도 생가에 정말 오랜만에 다녀왔고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도 그렇고 당원들도 그렇고 참 오랜만에 지역위원장의 존재를 느꼈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예. 뭔지 알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이따가 좀 더 집중적으로 여쭤볼게요. 예. 지역위원장이나 오기는 오지만 늘상 저 사람은 국회의원 안 될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었을 거예요. 그 지역에서는 아마도 지금까지는 그랬을 거라고. 아마 그동안 네. 시험 응시장에 입장을 못해서 그랬겠죠. 알겠습니다.
어차피 요즘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역에서 선거운동하기 힘드실 건데 그래도 뭐 별다른 방법 같은 게 있어요? 네, 제가 작년에 6개월간 했던 방법을 그대로 쓰고 있는데요. 예. 제가 7월부터 일본 상품 불매운동 노 재팬 그 판넬을 가지고 지하철역에서 출퇴근 때마다 아침마다 출퇴근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12월 17일 예비 후보가 된 후로는 이제 제가 문명순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렇게 인사드렸고요. 코로나 이후로는 힘내세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힘내십시오라는 판넬을 들고 아침에 2시간 또 저녁 때 2시간 지하철역과 도로변에서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시네요. 저는 우리 같은 스타일의 취향은 저런 걸 왜 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근데 단지 권력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실력과 컨텐츠와 어떤 개념을 공적으로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저는 민주 계열의 정치인들은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4시가 됐기 때문에 정식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세 날 만에 아주 특별한 인터뷰. 오늘 정말 특별한 분 모셨습니다. 경기 고양 갑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나오신 문명순 후보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고양갑 국회의원 예비 후보 문명순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비 후보란 말은 이제 정식으로 선관위에 등록이 되면 예비자가 떨어지는 네, 거죠. 26일 날 등록하게 네. 되면 그때 후보가 됩니다. 네, 공천을 받으셨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고요. 이분은 지금 새날에 2번째 나오십니다. 저도 잘 그분과 매치가 잘 안 됐었는데 예전에 그 정권 연장을 위한 싱크탱크 102회 출연하신 적이 있어요. 내용이 뭐였냐면은 가계부채 탈출을 위한 서민금융지원센터를 제안하는 내용이셨고 우리 후보님이 그렇습니다. 그쪽 전문성이 계시거든요. 네, 제가 서민금융 경제 전문가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내가 사는 게 너무 힘들다라든지 이런 식의 그 뭔가 시스템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거기에 대한 오랜 시간 동안에 노력을 해오신 바로 그런 후보님이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문명순 후보님 대략적으로 보면은요. 일단 이 서울여상을 수석 졸업하셨어요? 네, 전교 1등으로 졸업했습니다. 짱! 그래서 은행에 들어가시는 거죠. 네, 그래서 은행에 들어가서도 뭐 직원 실력고시라든가 여러 가지 하여튼 공부에는 좀 인연이 있나 봅니다. 예. 그래서 들어가셔가지고 원래 들어가신 은행이 국민은행이에요? 예. 그 전에 국민은행은 뭐 주택은행도 있었고 합쳐졌는데 원래 국민은행 본사로 예, 가신 거예요? 국민은행에 들어갔고요. IMF 이후로 여러 은행들이 합병하면서 지금은 KB국민은행이 주택은행, 장기신용은행, 대동은행, 동남은행 여러 은행이 합쳐져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그 어떤 그 서민금융이라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은행 그러면 거대 자본의 횡포의 느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 반대쪽 일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KB 뭐 국민은행에서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 일을 하셨더라고요. 국민은행 금융소비자보호팀장, 서민금융진흥원, 경영자문위원 요거 하신 것만 37년. 그렇죠. 금융 관련해서는 이제 국민은행에서 IMF 때 대출 팀장도 받고요. 예. 그리고 금융감독원과 함께 보이스피싱 등 금융 사기 예방 협의도 했고 또 금융경제연구소에서 또 이사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IMF 이후로 그런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현장에서 베테랑 금융인으로 살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가끔씩 우리 방송하다 보면은 그런 쪽에 계셨다고 하면은 민주당으로 안 들어오실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살아오신 결은 뭔가 이 금융 시스템 자체가 뭔가 잘못돼 있다고 느끼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금융뿐만 아니라 경제 쪽에 대부분들이 좀 보수적인 입장이 강하죠. 그런데 저는 좀 예외적으로 우리 서민편 또 소비자 편에서 해왔고요. 그런 기회가 있어서 2012년에는 금융인 대표로 그 당시 민주당의 비례대표 후보 23번을 받았는데 바로 앞번호에서 끊어졌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그러다가 제가 봤을 때 이러실 것 같아요. 보지는 않았는데 여상 수석 졸업하긴 했지만 뭔가 마음속으로 이 학구열에 대한 게 되게 많으셨나 봐요. 그래서 대학을 쭉쭉쭉 가세요. 뭐 방통대부터 시작하셔가지고 경희대, 서강대. 네, 지금도 학생입니다. 그러세요? 어디세요?
방송통신대를 우수한 성적으로 장학금을 받으며 졸업했고요. 근데 서강대에서 이미 경제학 네. 석사 뭐 이런 거 받으셨는데. 그리고 그 후로 이제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에서 다 야간으로 다녔어요. 올빼미로 아이고. 다녔죠. 금융경제 석사 했고요. 또 경희대학교 법무대학원에서 지금도 법학 석사과정 공부하고 있습니다. 또 중간중간에 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노동법을 뭐 석사과정은 아니지만 국제노사관계 공부를 했고 계속적으로 공부하면서 살아온 것 같습니다. 제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 어렸을 때 집안이 가난해 가지고 형만 대학교 보내고 니들은 상고 가서 은행 들어가라 그랬었어요. 싫다. 근데 그랬었는데 그런 분들 많아요. 옛날에 분들은 보면 공부 예. 잘하지만 대학을 보낼 능력이 없어서 상고 보내면은 이제 이 후보님 같은 분들이 이제 그런 케이스처럼 보는데 공부는 더 하고 싶고. 마포여중 수석 졸업하니까 선생님들도 은근히 인문계에도 장학금 받을 기회가 있었거든요. 또 엄마, 아빠, 또 우리 언니, 오빠들도 굉장히 막 속으로 눈물 흘리는 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주 즐겁게 상업학교로 진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시는 분이 나중에는 이제 결국에는 대선 때 금융인들을 모읍니다. 문재인 후보 금융특보단을 조직하시는. 네. 제가 2012년도에 하고 또 촛불 때 두 번에 걸쳐서 활약을 했는데요. 2012년에는 4월 달에 이제 총선 때 제 앞번호에서 끊어진 이후로 1년을 사실 무급 휴직을 냈었어요. 예. 그래서 그 당시 문재인 후보 안타깝죠. 정말 재수를 저도 재수했고 문 그러니까요. 대통령님도 재수한 셈인데 금융특보 활동을 특보단을 조직해서 도와드렸고 또 이번에는 촛불 대선 때 더 즐겁게 했죠. 사실은 2012년에 금융특보단 조직할 때는 10손가락도 채 안 됐어요. 그랬겠죠. 눈치 예. 보느라고. 왜냐하면 금융노조나 이쪽은 물론 많지만 그분들은 노동특보로 나갔고 금융권의 임원들은 정말 손가락 꼽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많이들 도와주셔서 저희가 특보단과 또 민주금융발전 네트워크 계속적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임원분들이 많이 참석해 주셔서 정말 고맙죠.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후보님이 이력이 대단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원래 금융권에 있다 그러면은 물론 지금 최근에 그 고향 쪽으로 카카오뱅크 전 대표이사 하셨던 후보도 나가시잖아요. 예. 근데 그런 분들의 결이 후보님하고 약간 비슷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자본으로서의 약탈적 은행이 아니라 은행 자체는 사실 우리 돈 갖고 장사해 먹는 건데 그럼요. 이 은행이 갖고 있는 생각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갖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이 한마디로 보건소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IMF 이후로 자꾸 성형외과가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건소를 찾는 분들이 보건소가 점점 없어진다 그럽니다. 취약 지역에는 은행 영업점도 없어지고 은행원도 없어지고 자동화 코너만 남고요. 그리고 부유층이 있는 곳에는 오히려 투자 뱅크들이 몰리게 되고 거꾸로 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은행의 기본 그 철학은 제가 금융 주치의라는 말을 쓰는데요. 뭐 재테크 상담이라거나 투자 상담 이런 거보다도 정책 금융 이 자원, 재원의 재분배입니다. 그래서 아까 금융 초기에 말씀하셨지만 금융의 역할은 구석구석 저 안 보이는 곳까지 실핏줄, 혈관이다 그런 말 하죠. 경제의 혈맥은 금융이다. 그것이 심장에서 힘차게 뛰다가 손가락 끝까지 구석구석 전달이 되게끔 하는 게 바로 금융인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후보님 좋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돈 갖고 돈을 은행에 맡기면은 이자는 코딱지만큼 주면서 대출은 엄청 힘들고 근데 실제로는 사실 뭐 신용 등급이 돼야만 대출을 얻는 게 아니라 어려운 경우에는 뭐 국가의 어떤 주도하에 진짜 어려운 사람들, 진짜 필요한 사람들은 신용 등급이 낮은 사람들 아니에요. 사실 알고 보면. 배고픈 사람한테 밥 한 그릇 더 그럼요. 드려야 되고 제 말이. 비 올 때 우산 뺐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IMF 이후로 정확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예, 그것을 제가 특히 키코 사태라든가 이런 걸 보면서 저희 국민은행은 다행히 그런 나쁜 상품은 팔지 않았는데요. 예. 몇몇 은행들이 좀 과할 정도로 돈 장사에 급급했던 것 같아서 제가 참 송구합니다. 근데 댓글창의 반응은 목소리가 좋으시다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목소리가 그냥 좋은 게 아니라 똑똑하게 좋아요. 더욱 감사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 뭐 이따가 인터뷰 이야기 나오겠습니다만 뭐
뭐 고향 갑에 나간 민주당 후보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저번에 인터뷰해 봤을 때 저런 분들이 정치하면 참 좋겠다. 그러니까 그런 전문성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뭔가 이 자본주의는 그냥 내버려 두면요. 지들 마음대로 발전하잖아요. 내버려 두면은 수익이 많이 나는 탐욕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그걸 좀 제동을 걸 수 있는 것이 제 생각에는 금융 현장 금융인들이에요. 알다시피 재벌이나 이런 것은 만약에 아주 선한 재벌 오너 한 명만 착해지면 그 기업은 착해질 수도 있어요. 자본의 힘으로. 물론 지금은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경우도 많지만요. 근데 공기업 쪽들 금융이나 의료나 뭐 교통이나 교육이나 이런 공공 부분은 현장에 있는 종사자들이 좀 의식을 가지고 네. 그 부분을 정부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출을 하고 예, 그래야만이 모두가 좀 행복해질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제가 이 사무실 열려고 은행에 대충 알아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전에 망한 사업 실패가 있어가지고. 근데 예를 들면 어떤 탄탄한 전문성과 어떤 의지와 성실성으로 하면 그 대출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정부의 금융 당국과 또 은행 장님들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네. 대형 은행들의 예대 마진이 약 40조에 달하고 있죠. 예, 40조면 정말 큰 금액입니다. 우리 106만 8천 명에 있는 고양시도 세수 규모가 이제야 2조 간신히 넘었거든요. 네. 40조에 달하고 대형 은행들의 그 단기 순이익이 12조가 넘어서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금액들은 대부분 다 취약한 분들 또 서민들의 어떤 그 약탈적 금융 대출 금리에서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제1금융권이 아니라 제2금융권 대부업 들어가면 더하지요. 이런 부분들을 좀 땅고르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분들이 국회를 들어가셔야 그쪽 관심 갖고 뭔가 계속 정책이 지속적으로 나올 텐데 사실은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 일하셨으면서 이렇게 전문성을 갖기 쉽지 않다고 저는 보거든요. 대략적으로 보면 나 돈 있는 놈이 돈 먹는 거지 하는 그런 마인드밖에 없어서 결국에는 은행이 존재하는 이유가 얘네들 돈 벌어주려고가 아니라 은행도 공적 마인드를 50%는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사실 한 가지 예만 말씀드리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된 단초가 제가 90년대 초에 이제 쌍둥이 엄마예요. 제가 아기를 낳고서 그 당시에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근무하다가 아이 양육 때문에 친정에 있는 인천 부평에 대우 자동차라고 아실 거예요. 예. 거기 출장소에 근무하게 됐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는 제가 좀 은행 지점 중에서도 큰 지점 또 VIP 고객들을 모시는 그런 곳에 있다 보니까 이 공공성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 조금 심하게 느끼지는 못했어요. 근데 대우자동차 출장소에 갔더니 그 당시가 한창 노사분규가 있고 이런 때였고 임시직도 많았는데요. 매월 월급여일이나 또는 어버이날이 되면 1년에 한 번이죠. 제 앞에 점심시간에 저희 은행원들도 점심을 거르고 또 임시직 그분들도 식사를 거르고 와서 줄을 섭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정말 1년에 딱 한 번 고향에 계신 엄마한테 돈을 붙이는 거예요. 93년 4년도였는데 약 5만 원 돈입니다. 대부분이. 근데 가슴 아팠던 게요. 네. 우리 그 송금 수수료라고 아시죠? 네. 같은 은행끼리 송금할 때는 수수료가 좀 낮아요. 네. 지방에 보낼 때는 조금 더 높아요. 무슨 거리가 중요한 거 예, 옛날에는 온라인이 어. 그랬어요. 그리고 그때는 전산이 IT가 좀 저기 한 시대라서 온라인 송금 수수료가 상당히 비쌌던 때입니다. 근데 이분들의 고향이 하나같이 은행도 없는 단위 농협만 있는 산골짜기인 경우가 많았어요. 예. 예를 들어 강원도 탄광, 뭐 영월, 태백 이런 지역이면 같은 서울에서 보내는 것보다 수도권보다 수수료가 더블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 5만 원 딱 붙여주세요 하고 왔는데 제가 송금 수수료 4,000원인데요 고객님 그러면 에이, 진짜 100이면 100분이 수수료가 모자란 거예요. 주섬주섬 주머니에서 500원, 1,000원 이렇게 꺼내놓는데 마음 같아서는 제 돈으로 제 개인 돈으로 수수료를 드리고 싶지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눈물을 제가 어떤 때는 글썽한 채로 아이고. 예, 고객님도 글썽하고 저도 글썽하면서 수수료를 뺀 나머지 46,000원 이렇게만 보내는 거예요. 아, 나 진짜. 예. 그리고서 그 다음날 저는 뭘 하겠습니까? 제가 하던 그 원래의 업무가 VIP잖아요. 요새도 VIP 고객들은 수수료도 면제, 예금 이자는 더 받고, 대출 이자는 더 깎아주고, 각종 VIP
사은품도 많이 받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저는 VIP 고객에게 전화를 거는 겁니다. 아, 고객님, 이번에도 어버이날이 되니까 커다란 과일 박스가 사은품으로 나왔습니다. 어디로 보내드릴까요? 그러면 때로는 어떤 고객은 그러세요. 아, 우리 집에 과일 바구니가 은행마다 다 와서 넘치니까 나한테 보내지 말고 친정 어머니한테 배달해 주세요. 예, 그럼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결국 그 비용은 그 영월 탄광에 보내는 그 수수료 그 금액으로 VIP들에게 저희는 사은품을 배달하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변한 거 그러네요, 없습니다. 진짜. 야. IMF 이후로는 더 기울어졌어요. 아마도. 그래서 현재 예, 더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후보님께서 뭐 금융경제연구소, 서민금융진흥원 뭐 이런 쪽에서 한결같이 예. 은행의 사실 정확히 말하면 지금의 은행은 개혁돼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러니까 거라고 생각해요. 개혁이라는 표현보다는 금융 공공성이 강화돼야 됩니다. 그렇죠. 공공성. 예. 네. 야, 댓글 반응은요. 아까 목소리 좋으시다 해서 한 발짝 더 갔어요. 네. 떡순이. 예, 그래서 제가 사실 박사 자격증도 없는데도 어. 상업학교, 특성화 고등학교라 그러죠. 제 네. 모교인 서울대상을 비롯하여 예, 고등학교 학생들이 보는 금융 교과서를 집필을 했습니다. 금융교과서요? 예. 이거 확 땡기는데요? 예. 그 뭐예요? 그때 한동안 뭐 국정교과서, 국사교과서 그랬잖아요. 아마도 국정교과서였다면 제가 박사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집필위원으로 들어가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뭐 제 후배들을 비롯하여 많은 그 특성화 고등학교, 상업학교 아이들이 은행이나 또는 또 다른 금융권에 취업했을 때 좀 실무에 도움이 되는 교과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동안은 주로 미국에서 유학 갔던 분들이 그런 교과서를 많이 썼는데 실무는 또 배워야 됐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 서울여상 모교 졸업생 몇몇이 모여서 저희들이 교과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 교과서를 공부하면은 그대로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갔을 때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댓글에 그 시대 덕수상고 서울여상은 최고였다. 이런 댓글도 올라오고 있네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아시겠죠? 그냥 뭐 저 고향갑 지역위원장의 그냥 딴 자리는 아니고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제 자, 일단 여론조사가 한번 나와서 요즘에 화제가 됐죠. 지금 중부일보와 아이소프트뱅크의 3월 11일 여론조사를 한번 화면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미래통합당의 이경환 후보가 33.5, 문명순 더불어민주당 후보 26.5, 정의당 심상정 후보 26.3. 그런데 그 옆에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당 지지율이에요. 고향갑에. 더불어민주당 33.7, 미래통합당 34.3, 정의당 12.8이에요. 그러니까 심상정 후보는 정당 지지율에 비해서는 더 지금 지지를 얻고 있는 거고, 문명순 후보는 정당 지지율에 비해서는 지지를 좀 덜 얻고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심상정 후보를 앞서요. 이거는 인지도 차이도 분명히 있는 거죠. 그리고 고향갑에서는 심상정 후보가 의례껏 뭐 소위 말하면 민주개혁 진보 세력의 단일 후보가 될 거라는 인식도 분명히 있을 거고. 이거 나왔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제가 작년에 지역위원장이 된 이후로 정말 열심히 현장을 다녔거든요. 예를 들면은 우리 원당이라고 들어보셨죠? 고양 시청이 있는 가장 유서 깊은 전통입니다. 그곳에 원당 재래시장이 있어요. 근데 딱 가서 보니까 두 가지가 없는 거예요. 예. 자, 주차장이 없습니다. 또 하나는 화장실도 없습니다. 그래서 엄마 손잡고 나온 어린아이들이 엄마 쉬마려 이러는데 엄마들이 쩔쩔매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그 상가 건물에 화장실 이용하는 걸 봤습니다. 뭐 주차장도 그렇고요. 아마 우리 원당 지역이나 고향갑 지역이 오랫동안 좀 지역 발전이 상대적으로 타 지역에 비해서 또 같은 고양시 내에서도 좀 기울어져 있다 보니까 지역 발전을 갈망하는 주민들의 열망인 것 같고요. 또 그동안 우리 민주당이 이제 야권연대라는 이름하에 늘 그 제대로 된 공정한 경쟁을 펼치지 못하다 보니까 뭐 상대방에 대한 어떤 피로도 이런 부분을 차지하고라도 지역 주민들의 열망에 그대로 이 여론조사에 표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깜짝 놀란 게 이제 뭐 비례연합정당 등 관련한 논란들에서 보면은 사실 민주당
지지자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면 정의당이 비례대표 선거에서도 사실 큰 표를 얻기는 힘든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예전에 야권연대 이런 민주개혁 진보 세력 연대 개념으로 늘상 심상정 후보는 민주당이 양보하는 걸로 알고 있었던 그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지역위원회가 제대로 구성되기도 힘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여기 양보할 지역인데 이런 생각이 들면요. 그렇죠. 2002년에 우리 유시민 장관이죠. 그 당시에 개혁당으로 오면서 그때부터 민주당의 양보를 시작했는데요. 심상정 의원이 출마했던 2008년 또 12년, 16년에도 다양한 형태로 그러한 야권연대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 시대의 상황은 물론 이해해요. 그런데 그때는 그게 옳았을지 몰라도 현재는 아닙니다. 우리 촛불 전국 이후에 정말 민주당의 집권 여당으로서 당당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고요. 또 우리 지역도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당원들은 물론 주민들의 열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글쎄 이런 말씀이 좀 흔히들 그런 말씀을 하세요. 주민들이 기생정당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민주당 뻐꾸기 얘기하는 거죠? 예, 민주당원들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뻐꾸기 둥지에 홀라당 알만 낳지 않으면 좋겠다. 뻐꾸기 둥지. 예. 표현 되게 그리고 정확한데? 멋진 그 요리를 하기 위해서는 제일 필요한 것이 주방에 들어가서 손 걷어붙이고 예. 재료를 다듬고 음식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남들이 다 만든 요리에다가 예. 그 이름표만 딱 붙여서 그 밥상에 올려놓는 이러한 일들은 없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우리 당원들이 많이 하십니다. 뻐꾸기 둥지는 확 와닿네요. 예. 이미지가 확 생기네. 여론조사 한번 다시 한번 보여줄래요? 여기 뭐냐면은 요걸 보면은 실제로 그 고향 갑에서 미래통합당 지지율은 사실 별게 없어요. 대략 이경환 후보나 미래통합당 지지율은 비슷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이게 문명순 후보가 개인적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지지율 플러스 지금 심상정 후보로 가는 표가 민주당 지지층이 심상정을 지지하겠다 이런 개념보다는 이런 식으로 독자적으로 갈 거야? 이런 느낌이 강해질 때 표가 민주당 쪽으로 더 오는 어떤 여러 가지 결과물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개 후보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간다는 개념하에 표를 주는 건데 기부업 할 거다, 포기할 거다라는 인식이 있는 상태에서도 이 정도라고 하면요. 예를 들어 제대로 매치업만 되면 저는 이경원 후보를 따라잡는 건 일도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네, 예비 후보 시절에 이렇게 나온 표기 때문에 이제 예. 후보가 되면서 또 한 번의 발전을 할 거라고 제가 믿고 있고요. 그리고 다들 이제 자꾸 그런 얘기 하시는 것 자체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요. 민주당이 집권 여당으로서 당연히 후보를 내고 끝까지 완주하는 거는 국민의 명령이다. 그럼 어느 지역을 떠나서라도요. 그거는 대구도 마찬가지고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국민의 명령이고 더 이상 야권연대 아닐까 이런 거는 우리 지역 고향갑 지역 주민들에 대한 좀 모독? 그러니까요. 예, 그건 좀 더 이상은 거론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그러니까 합니다. 이제 저는 이렇게 봐요. 당에서 뭘 하는 걸 떠나가지고 일반 시민들, 지역 유권자들의 심지역 연대에 아까 말한 그 뻐꾸기 여기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난 네가 하는 거 보니까 더 이상 뭐 어떤 진보 세력의 대표성이 없는 것 같다라는 배신감이랄까 여기 그런 느낌이 들면 원래 상태로 지지율이 돌아올 거라고 봐요. 정당 투표의 맞습니다. 개념으로. 저희가 지난 20년간 민주당이 또 민주진영이 늘 보수보다 조금씩 앞섰어요. 네. 예, 18대 대선 때 박근혜 후보가 비록 승리했지만 우리 고향갑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이겼단 말이죠. 예. 20여 년간 한결같이. 그래서 그 저력을 믿습니다. 그 중부일보의 이 여론조사는요, 주식회사 아이소프트뱅크에 의뢰해가지고 경기도 고양갑 지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502명 이 여론조사고요. 응답률은 3.1%고 조사 방법은 무선 ARS 72%, 유선 ARS 28%,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4%입니다. 아무튼 이 여론조사 보고 민주당 대개 지지층들이 지금까지 심상정 후보를 지지해왔다는 게 그냥 일종의 어떤 단처 그냥 드러났다고 생각해요. 단면이
요런 건데 문명수 후보님이 더 열심히 본인을 알리시고 다니고 아까 초반에 한 20분 인터뷰 했던 내용처럼 금융 전문가로서 실제로 진짜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수수료 그 부분에 이런 분들이 정치인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그런 쪽에 계속해서 은행이라고 하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법이 정해진 대로 하다 보면 음지에다가 햇빛을 비춰주는 게 은행이고요. 네. 송파 세모녀가 마치 그 서구의 여러 그 배려하는 그 은행들처럼 찾아가는 맞춤 서비스로 장기 저리의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면 그런 비극은 나지 않았을 거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금융인들이 좀 금융 주치의 그리고 은행 지점들이 보건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금융 문화를 만들고 싶습니다. 예, 이따가 뭐 심상정 후보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 이제 문명수 후보의 지지율이 심상정 후보를 어떻게 됐건 간에 앞서는 걸로 나오니까 네거티브를 시작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아니 뭐 선의 경쟁하는 건 나쁘지 않은데 갑자기 문명수 후보가 우리 쪽 사람이 결이 아니다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뭐 그런 네거티브가 시작됐다는 소리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네, 그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저는 결코 네거티브 하지 않아요. 하지만 팩트 체크는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응답을 했습니다. 저는 88년도 우리 넥타이 부대 아실 거예요. 금융 노동자들이 명동에서 했던 그 넥타이 부대 6월 항쟁에 비록 선배들을 모시고 한 거지만 당당히 참여를 했었고요. 또 잠깐만요. 그 네거티브가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예. 말씀하시니까 제가 좀 알려드리면 예. 문명순 후보가 이제 이쪽 개혁 진보 민주 세력 결이 아니고 저쪽 미래통합당 결이다라고 하는 맥락도 없는 예. 그 네거티브가 지금 시작됐다면서요. 예,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면 제가 주역으로 참여하게 된 계기가 저 혼자 금융인이면서 또 하나는 한국노총에서 가장 큰 금융산업노조 또 그 내부에서도 가장 큰 은행인 국민은행 노동조합의 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93, 4, 5년도에도 우리 노무현 그 당시 변호사를 비롯하여 민주 진보 진영의 정치인들을 많이 도와왔고요. 또 IMF 때도 선출직 국민은행 부위원장으로서 계속적으로 한국노총 산하 금융노조와 국민은행 노조에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부터는 그 당시에 민주노동당이 처음으로 원내로 진입을 했죠. 그래서 2004년부터는 국민은행 노동조합의 정치 담당 부위원장으로서 또 2008년부터는 금융산업노동조합 국민은행을 비롯해서 36개 금융기관의 12만 직원 노동자가 모인 상급단체입니다. 거기에서 60년 역사상 유일무이한 선출직 여성 임원으로서 정치 부분과 또 대외 부분 정책 부분을 총괄했어요. 그런데 조금 가슴 아픈 기억이긴 한데요. 2008년에 그 한국노총이 조합원 총투표로 당시의 한나라당 여당이죠. 정책 연대를 했습니다. 예, 그때 저는 아마 이용득 위원장 아실 거예요. 금융노조 위원장을 하다가 한국노총 위원장이고, 예, 저는 금융노조의 선출직 수석 부위원장으로서 정치와 정책을 총괄했는데요. 예, 그때 그 버스 자동차 노조 조합원 위원장인 강성천 의원이 한나라당 여당의 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었습니다. 예, 그때 저희가 한국노총 산하 가장 큰 조직인 금융노조의 수석부위원장으로서 이제 회의에 참석을 했고요. 그때 한나라당뿐만이 아니라 모든 정당의 금융정책과 노동정책 회의에 참여했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라당의 회의에 뭐 한두 번 참석만 했다면 우리 그 당시에 민주노동당 예, 또 녹색당 또 민주당 이쪽에는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물심양면으로 예, 정치원금도 저희들이 많이 성의를 표시했고요. 예. 특히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도와드린 분이 바로 민주노동당의 노회찬 의원님과 정말 제가 존경하는 의원님이죠. 또 심상정 의원이었습니다. 아마 그 당시 심상정 의원실의 보좌관님들 팩트체크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심상정 의원이 특히 2000 이제 그 초선 때 도와드렸지만 8년에 그 안타깝게 고향갑에 와서 패배를 했어요. 그때 지몬미라는 말도 있었죠. 그 후로는
지금 저희가 심상정 의원과 제가 나란히 지금 선거 캠프를 차린 그 가운데에 글로리아 프라자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 글로리아 프라자 603호에 심상정 마을학교 설립을 주도했어요. 왜냐 심상정 의원이 이제 원외잖아요. 2008년에 저희 금융노동자들이 주도적으로 설립을 도와드렸고 저는 금융인 대표로 등기이사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 이렇게 폭주하셔가지고 예. 한번 끊고 가야 돼요. 예. 2008년에 그 이제 금융노조에서 민주당, 한나라당, 그 외 민주노동당 등과 다 정책 협약을 한 걸 갖고 다시 말씀드리면 정책 연대는 한나라 당하고 한국노총이 그러니까. 조합원 총투표로 한 거였고요. 하지만 저는 금융노조의 정치와 대외 부문을 총괄하면서 모든 당하고 금융노조 차원에서 예. 정책 그 협의와 그러니까 그 한 건 했습니다. 갖고 지금까지 문명순 후보가 저쪽 결이다라는 저쪽 사람인데 지금 여기서 우리 쪽 사람인 척 하고 있다 이런 어처구니 네거티브라는 없습니다. 게 그 어처구니 뒤에 말씀하신 없습니다. 게 사실 알고 보면 도와드린 게 노회찬 의원, 심상정 의원과 예. 오래된 인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네거티브 한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우리 대통령님께서도 뭐 재벌 그룹들 방문을 할 수도 있는 것처럼 저도 당연히 그때 대회를 총괄하기 때문에 모든 당하고는 정책 부분, 그렇겠죠. 예, 당연히 금융 그렇겠죠. 정책, 노동 정책 이 부분을 했습니다. 마치 제가 만약에 그 동작을에 나경원 인터뷰하면 나랑 나경원이랑 친분이 있다고 소문낼 사람들이네. 그리고 민주노총 같은 경우에도 어. 당시 민주노동당하고 뭐 정책 연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런 부분은 좀 상식선에서 팩트 체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네거티브여서 저 사람은 이쪽 결이 아니니까 나 찍어줘 하는 그런 나쁜 식의 네거티브잖아요. 네, 특히 제가 이제 2008년 9년 심상정 의원의 원외 시절을 더 말씀드리는 거는 네. 대부분의 어떤 노동자들도 그렇고 원내 의원들하고 더 이렇게 연대를 합니다. 현역 의원들하고요. 하지만 저는 심상정 의원이 원외였지만 더 열심히 도와드렸어요. 그래서 한국노총을 대표해서 심상정 마을학교에 등기이사를 했고 저희 농협노조위원장이나 제일은행 노조위원장 등은 실행이사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도 우리 마을학교를 통해서 우리 고향갑의 지역사회를 위한 그러한 활동을 또 같이 지원하면서 합류하게 된 거고요. 또 중앙에서의 심상정 의원의 정치활동과 민주노동당을 돕기 위해서는 정치바로 연구소라고 들어보셨나요? 예, 사단법인 정치바로 연구소에 당시에 김상조 교수, 조희영 교수, 교육감. 노옥규 교육감, 이도규 변호사와 함께 그 이사가 돼서 계속 도와드렸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2012년에 민주당과 혁신과 통합 한국노총이 결합하게 됐어요. 그때 제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민주당에 입당을 했고요. 그랬군요. 예, 그리고 정치위원회 결의를 통해서 비례대표로 후보로 순번을 받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심상정 마을학교 여기에 이사장 심상정, 등기이사 문명순, 심상정 이사장이 했던 정치바로 연구소 이사장 심상정, 등기이사 문명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노회찬 의원이나 심상정 의원 등을 특히 원외 해왔는데, 의원들을 제가 당원도 아니면서 열심히 지원해 왔습니다. 근데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문명순 후보는 저쪽 결이야라는 소문을 내고 있다. 야 너무들 하시네 진짜. 그러니까 오죽했었으면 소위 말해서 빡치셔가지고 관련된 분들 맞냐? 요게 그러니까 저는 네거티브는요 기본적으로 다급한 쪽이 하는 거예요. 뭔가 지고 있는 사람들이 네거티브에서 그냥 맥락 없이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결코 뭐 상대방을 저는 네거티브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 마세요. 네거티브 제가 할게요. 그냥 팩트 체크만 이렇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에이, 참. 그리고 이제 그 결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정의당 등이나 예전에 통합진보당 등과 연대가 되는 이유가 이게 어떤 인물들이 다 겹쳐 있어요. 간단히 말하면. 그래서 여기 계신 분은 저기 계시고 이게 당은 달라도 사실 한 식구처럼 해왔던 세월들이 있잖아요. 그럼요. 저희 참여정부 때만 하더라도 보수당 의원님실에 뭐 진보당 예를 들어 민주노동당 분이 보좌관으로 있기도 했었고요. 네. 서로 그분들이 서로의 외연을 확대하는 좋은 기회였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서로 당은 틀리지만 보수부터 진보까지 모두 아우르는 폭넓은 그런 정치인의 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그런 식의 네거티브는 삼가해 주시고요. 사실은 저는 정책으로 당당하게 예를 들면 후보님의 강점은 이거 같아요. 느낌은 뭐냐면은
실무에서 어떤 만들어진 경험 때문에 서민 금융에 대한 나름대로 인생 철학이 확실하신 분 같고요. 예를 들면 허황된 어떤 공약들이 있잖아요. 이거 이뤄내겠습니다 하지만 사실 무슨 힘으로 하는 공약도 있어요. 또 다른 정당들 보면 그런 과정에 그런 식의 상대 비교가 되면 굉장히 우위에 서실 것 같은데. 정말 공약은 실행 가능한 디테일한 네, 거여야 되거든요. 우리 호주머니가 좀 두둑해져야 지갑이 두둑해져야 민생 경제가 살아날 텐데요. 네. 지갑을 두툼하게 하는 가장 지름길은 금융 비용을 좀 양극화를 해소하는 겁니다. 우리 박근혜 정부 때 아마 김재수 농림부 장관을 기억할 거예요. 청문회 때 나왔었죠. 당시에 기준금리라 할 수 있는 1.4%대로 대출금리를 받은 그걸 가지고 논란이 된 일이 있었죠. 우리 일반 서민들이 받는 그 금리에 비해서 너무나 특혜층들은 특혜를 받고 있는 겁니다. 예. 예, 하나은행에서 그때 논란이 있었던 최순실의 딸 정유라 씨, 그렇죠. 하나금융 특혜금리도 그렇고 초저금리로 가진 분들은 받고 있고요. 또 서민들은 은행 분턱도 너무 높아서 이용 못하고 마치 우리 소고기 등급처럼 신용 등급제 이렇게 돼가지고 정말 어려운 분들이 은행에도 못 가고 또 여러 대부업체를 전전하다 보면 아무리 우리가 최저임금이나 이런 부분에서 또 문재인 케어를 통해서 정부에서 많은 배려를 해드려도 그 받은 걸 가지고 대출 이자 내고 월세 내면 끝나버리는 예,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민생 경제를 위해서는 금융, 주거비용, 금융비용, 주거비용, 의료비용, 뭐 통신비용 이런 것들이 낮아지면 내 주머니 두둑해져요. 그래서 그런 그 첩경을 좀 빨리 우리가 정부에서 제도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어찌하면 후보님은 그렇게 자유 하나 없이 정확한 팩트 체크를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숫자까지 20대 다. 때 은행 창구에서 느꼈던 걸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 대단하시네. 아까 제가 스스로 예를 들었지만 IMF 땐 더 했죠. 제가 여신을 보면서 당시에는 여자가 대출을 보는 경우가 드물었는데 저는 그때 여신 그 대출 현장에서 정부에서 조금만 은행에서 조금만 배려해 주면 저 자영업자는 살아날 텐데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 자료 보니까요. IMF 때 여신 팀장 하셨다고. 예. 제일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때 근무무기 한창 네. 할 때 그것도 했고 여신도 했는데 여신 팀의 정확한 업무가 예, 한마디로 대북의 그렇죠. 예, 대출 팀장인데요. 일단 여성이 대출 팀장 맡는 거 굉장히 드물죠. 근데 저는 책임자 고시를 승진고시를 붙었기 때문에 여직원 중에 이 승진고시 붙는 경우가 참 드물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서울 여상이 웬만한 인문계보다 훨씬 낫다는 일이었다면서요. 근데 거기를 수석으로 졸업하신 거잖아요. 네, 진짜 똑똑하신 거네. 하여튼 저희 고3 중학교 3학년 때 반에서 2등한 아이들한테는 선생님들이 원서를 안 써줬던 기억은 납니다. 아, 1등들한테만 서 예. 그런 정도였어요? 예, 좀 와, 그런. 와, 와, 와. 근데 뭐 너무 공부는 또 우리가 예, 본인의 또 의지만으로 되는 건 아니니까요. 예. 근데 IMF 때 얘기를 조금만 더 들려드리면은 그 당시에 조흥상업 제일한일 우리가 흔히 조상제한이라고 하죠. 이제는 뭐 이름들도 다들 없어지고 했지만 그 은행들은 대기업들한테 대출을 많이 해줬어요. 한보 사태라 그러죠. 그리고 그런 부분은 일부 도산들은 했지만 정부에서 공적 자금 정부 돈으로 은행들을 다 메꿔줬어요. 그러니까 대기업이 부도를 내고 펑크를 내면 대기업을 거래하던 은행들은 정부에서 179조라는 어마어마한 돈으로 다 메꿔줬습니다. 맞아요. 예, 그런데 중소기업은 또 중소기업들을 위주로 하고요. 국민은행은 서민금융 전담으로 태어난 은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이라고 할 수도 없는 아주 가난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런 분들을 주로 거래를 했고 제가 그때 신촌지점 쪽에 있었거든요. 아, 그래서 국민은행 이름이 붙었던 예, 거죠. 그래서 이 신촌이 그 당시에 좀 지금과는 달리 재래시장도 있었고 예. 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밀집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애환을 IMF 때 제가 몸으로 겪은 거예요. 아, 이분들이 더도 말고 대기업이나 또는 중기업들이 받는 그 금융 혜택만 받아도 살아날 텐데 혜택이 뾰족한 게 아니에요. 대출 만기를 조금만 연장해 주고 그다음에 연체가 될 것 같으면은 미리 좀 알려드리고
또 원금과 이자를 내는 분들한테는 원금을 좀 천천히 갚아라 해주고 대출 이자도 대기업보다 뭐 2배, 3배 냈거든요. 그걸 좀 대기업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이자도 낮춰주고 그러면 그 많은 자영업자들 다 살아납니다. 국회로 빨리 가세요. 네, 그걸 아직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아직도 못해요. 미치겠네. 예. 아 그러니까 요거는 실무 경험은 정말 디테일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고향 쪽 선거는 그 진짜 금융과 가짜들의 어떤 경쟁 같은 느낌 있잖아요. 한쪽에서는 그 비슷한 그 지역구에 부동산 투기 전문가가 나오셔가지고요. 부동산 전문가라고 네, 거짓말하고 일산 쪽에서, 그 예. 지역. 한쪽은 진짜 그 카카오뱅크 대표 하셨던 그 이용 후보님 같은 경우는 진짜 마인드가 완전 다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한쪽에 벨트가 만들어지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특히 일산과는 조금 더 저희는 조금 저기는 고양시에서도 이 덕양구가 일종의 맏형 지역인데요. 네. 구도심이다 보니까 많이 좀 불이익을 받았거나 기울어진 운동장인 상황입니다. 원래 고향군이었죠. 예, 고양군이었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예, 뭐 91년에 고양시로 승격이 됐는데 그 당시에 뭐 정치인들 또 시장께도 제가 종종 그런 말을 대놓고 합니다. 아니 시로 승격을 하는 그 좋은 시기에 어느 도시계획이나 도시의 중앙에는 학교와 공장과 또 기업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고양시는 베드타운만 만들었어요. 아파트만 지었어요. 그쵸. 아파트만 90년대 초에 쫙 짓다 보니까 집가가 오르다 보니 기존에 있던 가구 공장이라든가 그런 가구 단지들도 땅값이 오르니까 멀리 떠나버렸어요. 있던 공장도 없어졌습니다. 예. 그리고 베드타운을 만들다 보니까 그분들이 점점 서울로 출퇴근하면서 교통체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유로 한 개가 아니라 10개를 만들어도 지금처럼 100만 명이 모두 바깥으로 돈 벌러 나가게 되면 길은 막힙니다. 자족 도시가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인근에 있는 도시들이 우리한테 서로 일자리를 서로 근무하러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역이 좀 엇박자가 났다, 거꾸로 갔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교통이나 또는 교육이나 뭐 복지나 의료나 이런 모든 부분이 근간은 이 경제 일자리 부분이에요. 베드타운 해서 집값 올리고 부동산 거품 내고 모 후보처럼 이렇게 해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된 도시는 점점 가난해집니다. 어느 도시나 또는 어느 국가나 재정이 탄탄해야 돼요. 자, 고양시가 재정이 탄탄하려면 기업들이 들어와서 법인세를 내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 도시는 베드타운만 있어요. 아파트를 짓게 되면 처음 한 해는 취득세를 내요. 세수가 반짝 거쳐요. 그쵸. 근데 그 다음에부터는 보유세 즉 재산세만 냅니다. 그러니까 세수가 급격히 줄어드는 거예요. 도시가 점점 가난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고양시가 106만 명이고 이제야 간신히 2조 규모인데 여타 다른 도시들 예를 들면 화성 이런 도시에 비해서 인구는 뭐 2배에 가까운데 오히려 세수는 절반에 가까운 뭐 이런 안타까운 상황인 거죠. 지금 반응이 폭발적이에요. 지금 우리 문명순 후보님 단독샷 한번 화면 좀 띄워주세요. 네. 자, 얼굴이- 그러면은 얼굴이 많은 분들이 느끼시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래? 그러면 일자리 어떻게 만들 건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 합니다. 아, 그거 우리도 하고 싶었는데 그동안 3가지 마녀가 있었다. 하나는 그린벨트.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군사시설. 예. 아무래도 경기 북부는 군사시설이 있죠. 또 하나는 수도권 규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께 제가 역으로 이렇게 물어봐요. 포천 아시죠? 예. 제 고향보다 북쪽입니다. 그래요.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드디어 서울 강남에 있는 청담동에 있는 지하철 7호선이 포천까지 뚫립니다. 네, 우리보다 북쪽에 있는 곳들은 이렇게 똘똘 뭉쳐서 해내는데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있는 고양갑 지역에 유독 그 그린벨트나 군사시설 이게 좀 규제가 심한데요. 우리 덕양구보다 더 북쪽에 있는 일산의 원마운트 예. 가장 이 고양시에서 화려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고양시 내에서도 그러한 어떤 균형 발전을 저희가 더 지향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죠. 지금 제가 반응이 폭발적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저는 제가 애원하건대 문명순 후보님은 국회 들어가시면 민주당을 대표하는 논객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저함이 없이 어떤 이야기를 해도 막힘없이 그거는 연습으로 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런 컨텐츠를 쌓아온 것의 결과물이거든요. 평소에 생활인으로서 저거다, 쌍둥이 저거. 엄마로서 느꼈던 네. 부분인 거죠.
내가 봤을 때는 절대 안 변하실 분 같고요. 예, 이제까지 안 변하고 한 길로 걸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진짜로 흙 속의 진주를 찾아내는 느낌이에요. 말씀하시는 게 내가 살아온 인생의 가치관과 결이 있기 때문에 여기 가서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대자본 은행을 편드는 일은 안 하실 것 같고 안 합니다. 내 양심상 그렇게 네. 못하는 거고. 제가 만약에 대자본을 편들고 경영진의 그런 수익에 창출하는 데에만 전념했다면 훨씬 더 높은 직급으로 은행에서 그럴 수 있겠네요. 했을 것 네. 같아요. 아까 제가 교통 부분 한 가지만 더 예를 든다면 혹시 옛날에 서울역이나 그 서부역에서 기차 탔던 기억이 나시나요? 그럼요. 네, 교외선. 그렇죠. 그 신촌역 예, 지하철이 아니라 네. 신촌 기차역. 그러니까 신촌 기차역에서 그렇죠. 저 일산 쪽 가는 방향으로. 예, 또 낭만과 네. 풍류가 얽힌 곳인데 지금은 이제 그 교외선이 끊어졌어요. 안타깝습니다. 예. 다른 곳들은 뭐 대곡역만 하더라도 우리 바로 덕양구 우리 이웃인데 앞으로 6개의 철로가 서로 교체한다 그러는데요. 유독 교외선만 있던 기차역도 폐역이 되고 그리고 철로는 끊어지고 정말 철만은 달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철로를 잇게 되면은 남북교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마 저희 고양시 못지않게 의정부 양주 쪽에서도 서울로 진입하는 정말 기차 한 번 타고 청량리나 서울역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안타깝죠. 예. 야, 제가 이제 정치인 후보님들 인터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오늘처럼 반응이 폭발적인 건 드물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어떤 후보님의 마인드에 반하고 컨텐츠에 반하고 뭔가 되게 매력이 있어요. 그 쉽게 표현하면 그런 느낌일 거예요. 아마 예뻐 죽겠네 이런 느낌. 요거 성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새날 인터뷰로 문병순이라고 하는 후보의 존재감이 엄청 커지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말씀하시자면 한 몇 시간 하실 것 같은데 다른 이야기로 방향을 틀어볼게요.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 문 대통령 지지자, 민주당 지지자분들 이런 게 있어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아는 게 있어요. 계속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고양갑이라고 하는 지역의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근데 그 호의가 어떤 호의인지를 잘 몰라요. 특정 어떤 순간이 되면 아까 뻐꾸기 둥지 이야기 하신 것처럼 어떤 순간이 되면 그게 다 온전히 자기 건 줄 아는 거예요. 근데 문명수 후보님 같은 분들이 대개 역대적으로 양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상황들이었잖아요. 여쭤볼게요. 때로는 비가 들이칠 때 지나가던 행인이나 또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방 한 칸을 내주고 서로 같이 공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문간방을 내준다 또는 뭐 불을 좀 같이 쬐게 해준다 이런 것처럼 저는 이 선거마다 아마 그러한 일종의 선거 연대가 또 있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호의와 의무와 권리는 엄격히 다른 겁니다. 예, 그래서 그동안 정말 민주당이 가난한 살림에도 불구하고 더 가난한 구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이 진보 정당들을 그런 대로 호의를 베풀면서 해왔다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우리 고향갑은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당연시하고 이제는 뭐 안방도 내놔라 뭐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그런 당원들도 계세요. 뭐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정정당당하게 맞습니다. 겨뤄야 된다. 우리 올림픽 정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역대 어떤 승리의 전적을 떠나서 금메달 땄던 사람만이 올림픽에 출전하는 건 아닙니다. 예. 메달 경력이 없는 사람도 출전할 수 있어야 올림픽이거든요. 결코 올림픽 금메달이 종신제가 아닌 것처럼 예, 한 번의 승리의 경력이 영원히 모든 선거를 관통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반응은요. 이분은 일개 지역구 맡기긴 아깝다 할 정도 반응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인터뷰가 후보님이 이번 총선에 파란을 일으킬 어떤 그 터닝 포인트가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인터뷰 정말 잘하시네요. 이야. 감사합니다. 근데 그러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 특별히 변수가 따로 없고 특정 타이밍이 없다 그러면 이제는 제가 봤을 때는요. 중간에 포기하거나 이런 거 없이 계속 쉽게 표현하면 이거 아니에요. 저쪽에 이쪽에 그 구호이기도 했는데 문명순 밀어주면 문명순 된다. 네, 문명순 찍으면 문명순 되고요. 어. 예, 민주당 지지하는 분들이 민주당 기호 1번 찍으면 문명순 됩니다. 그러면 지금 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심상정 후보를
지지해 왔던 분들이 입장에서도 최근에 연대하는 거, 그러니까 연대 안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욕심이 많다고. 뭐 물론 이제 네거티브 하지 마세요. 제가 다 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렇다 보니까 그럼 민주당 후보가 민주당이란 당명으로 정확하게 평가를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여기까지 생각이 지금 미치게 된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냥 후보가 그냥 허접하신 분이 아니라 아니 아무리 미워도 저는 뭐 미래통합당 후보 안 찍기 하려고 심상정 후보 찍어왔던 분들 꽤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인터뷰를 해보니까 더 훌륭해.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네, 민주당 찍으면 문명순 됩니다. 네. 근데 중간에 포기하시는 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분위기가 여론조사가 네. 박빙으로 나와가지고 후보가 지금 이렇게 나누면 미래통합당이 된다는 그런 여론조사가 막 나올 수도 있어요. 어떻게든지 끝까지 가시는 그런 생각이신 거예요. 당연합니다. 저는 올림픽에 출전하는 거고요. 예. 끝까지 당당하게 겨뤄서 금메달을 움켜쥘 겁니다. 예.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이요 처음으로 돌아가셔가지고 이따가 인터뷰 끝난 뒤에 한번 들어보세요. 이건 제가 보기에 인재의 발견이에요. 진짜 인재의 발견. 이런 분을 늘상 양보하는 구석에다 밀어넣어놓고 나중에 포기해. 요 관점은 저는 이번에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진짜로 실력으로 한번 딱 밀어붙여서 뭐랄까요. 민주당의 힘이 고향갑에도 문명순 후보의 힘이 고향갑에도 있다는 걸 꼭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요. 우리 고양시가 전통 있는 곳입니다. 2002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 후단협의 그런 고통을 딛고 이제 드디어 이제 선거운동을 시작하게 될 때 선거운동 첫날 우리 고양시에 오셨어요. 예, 장애인들 농구단 격려 방문하러 왔습니다. 그때 저희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이왕이면은 다른 후보들처럼 서울에 있는 뭐 재래시장이라거나 그 빤한 그 첫 번째 일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노무현 대통령 그 당시 후보께서는 이 고양시에 와서 그 장애인 농구단 격려해 주셨던 기억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88년도 얘기를 했는데요. 예. 그 당시에는 고양 군 시절이었고 국민은행 연수원을 중산마을, 지금의 일산이죠. 거기다 이제 신축을 할 때였습니다. 제가 개설할 때 와 있었는데요. 원당보다도 아주 열악한 그런 예. 지역이었죠. 그때 노무현 변호사죠. 자주자주 연수원에 교육을 하러 오셨습니다. 교육하러 오면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여러분 귀족 노조시죠. 은행 책임자죠. 잘 먹고 잘 살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열악한 블루칼라 많이 도와야 됩니다. 매 주일마다 토요일 오후면은 은행일 끝나고 명동 성당에 가서 넥타이 부대 하는 거 알고 있지만 더 많이 열악한 노동자들을 도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늘 하셨어요. 지금도 뭐 귀에 선합니다. 또 댓글 하나 발견. 이것은 서태지 처음 봤을 때의 충격급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확실히 이번 인터뷰는 그 승리하셨다 이런 느낌이 들고요. 지금 문명순 후보님의 유튜브 채널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문명순 TV. 여러분들 여기 이런 분들 막 밀어주시면은요, 뭐 정당 이런 뭐 이런 걸 떠나가지고요. 제 생각은 그래요. 인재는 이렇게 발견되고 이렇게 뜨고 나중에는 더 큰 쓰임새로 쓰인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실시간으로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읽어드릴게요. 실시간으로. 문명순 후보 감동 질문이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과의 사연. 내가 누울 수 있는 작은 방 하나만 있으면 된다. 이런 사연이 있다는. 네, 그때 노무현 저는 그냥 입에 벤치로 변호사님이라 불렀는데요. 특히 이광재 비서하고 자주 오셨습니다. 강원도 속초연수원에는. 때로는 비행편을 구하지 못해서 또는 차량이 없어서 1박 2일 묵을 때가 종종 있었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일반 직원들은 2층 침대방이었고요. 또 노무현 변호사님께는 좀 귀빈실 이래봐야 그냥 침대 한 칸 있고 12평 정도의 콘도 뭐 그런 작은 방이었는데 그리로 좀 숙소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때 꼭 노 대통령님이 그 말씀을 하세요. 아, 나 이렇게 큰 방 필요 없어요. 우리 광재와 같이 누울 아주 작은 방 한 칸이면 돼요. 그 아주 작은이라는 그 말씀이 참 귓가에 선합니다. 나중에 서거하실 때도 그 PC에 친 그 유서에 아주 작은이라는 말이 들어 있어요. 네. 아주 작은 돌비석이라는. 네, 맞습니다.
예, 글쎄 그 서거회 하시던 날 그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아, 이분이 바로 그 아주자근이라는 그 말씀이 이제 또 즐거운 기억을 막 되살려야 돼요. 눈물이 날 것 같아서요. 예. 그랬던 노무현 대통령님이 제가 볼 때는 점점 가난해지셨어요. 88년도만 해도 변호사 때 모아놓은 돈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후로 계속 그 떨어지셨잖아요. 지역 그걸 깨겠다고 하면서. 근데 96년도인가요? 종로에서 당선이 되셔서 저희가 만세를 불렀는데 예. 아 갑자기 그거 국회의원 내던지고 부산 시장 선거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희 몇몇이 은행원들이 좀 내려갔었습니다. 부산에. 내려갔더니 바로 이만치 앉아 계셨는데 그 당시에 비서 중에 이재준 비서 한 명만 데리고 왔더라고요. 예. 근데 저희들이 물었습니다. 아니 그 재치 넘치는 이광재 안희정 비서가 늘 옆에 있었는데 왜 이재준 비서만 데리고 왔느냐 그랬더니 그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아무리 용을 써도 부산시장 선거는 떨어집니다. 아 그래서 이번에 정말 열심히 하면은 서울시장 조선 후보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비서 중에 가장 오래 정치 그러한 선거를 해왔던 이광재와 안희정은 서울로 올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에 있는 부산상고 후배들 이런 분들은 내가 떨어질 거 뻔한데 그러면 지역에서 불이익을 받습니다. 지금 여기 와 계신 우리 문명순 동지나 또 모모 또 부산상고 출신의 선배들이 계셨어요. 이분들이야 불이익을 감수하지만 또 많은 금융인들이 또 불이익 받을까봐 예. 부산 출신이 아닌 그 이재준 시장이 지금의 고향 시장이세요. 예, 그래서 떨어질 거 뻔한 선거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자원봉사자로 데리고 내려와서 소탈하게 그걸 말씀해 주던 기억도 나네요. 지금 보면은 그 이광재 강원지사가 이제 다시 사면 받아가지고 예, 이번에 원주 쪽에 출마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역사가 이렇게 돌고 도는데 저는 문명순 후보님께서 오늘 인터뷰를 통해서 느낀 그 후보님에 대한 인상은 뭐냐면은 이런 인재도 있구나 신기하네요. 저번에 우리 그 나오셨을 때는 여러 분 중에 한 분이셔가지고 이렇게 어떤 튀지를 않았었거든요. 지금 딱 표현은 낭중지추예요. 이런 분들은 단독 인터뷰를 하면 진짜로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금방 이 클 수 있는 기본적인 모든 걸 다 갖추셨어요. 호감도까지. 감사합니다. 그 실제로 여러분들 그 화면상으로 보면요 이미지가 별로 잘 안 드러나실 텐데 가까이 보면 인상이 되게 좋으세요. 저 원샷 그리고 마이크를 한 번만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마이크를 살짝 지워드리면 표정이 굉장히 표정도 예쁘시고요. 착해 보이시는데 할 말은 따박따박 다 하시면서 막힘이 없고 개념충만 하고 있고 이런 느낌이어서 여러분 고향 갑의 문명순 후보 한번 제대로 한번 키워 드립시다. 구독자가 지금 문명순 TV 3,000명밖에 안 되네. 키워서 많이 네. 활용해 주십시오. 예, 인상 정말 좋으시죠, 여러분. 자, 시간 관계상 다음 방송이 바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예. 우리 시청자 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이제 못하신 이야기나 하고 싶은 말씀을 아주 해주시길 이 카메라 보시면서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네, 새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고향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문명순입니다. 정말 모처럼 우리가 새날을 만들 기회가 온 것 같습니다. 촛불 정부의 정신 그대로 이어받고 또 문재인 정부의 성공도 일으켜야 되겠고요. 무엇보다도 민생 경제 우리 모두의 주머니가 좀 두둑해지고 마음도 넉넉해지고 모두가 착해지고 모두가 좀 행복해지는 그런 새날을 만들도록 저도 일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경악했다고 이런 후보가 있었는데 잘못하면은 후보 뺏길 뻔했네 이렇게 반응까지 나오고 있어서 이 인터뷰를 기점으로 저는 선거 날 보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바로 그런 인터뷰였고요. 그 사이에 도움이 필요하시면은 또 제가 뭐 방송 출연 더 하실 수 있게끔까지 해드릴게요. 제가 봤을 땐 새날의 작품으로 만들고 싶은 국회의원 후보세요. 네, 우리 고향갑과 새날이 배출한 그렇죠. 예, 그런 정당한 국회의원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문명순 후보님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인터뷰 짱이다 짱. 자, 여러분 지금 바로 이어가지고요 정권 연장을 위한 싱크탱크 할 생각이니까 음악 하나 나가는 사이에 저도 화장실 갔다 오고 그래야 되니까 바이러스보다 먼저 한 곡 듣고
이따가 다시 바로 이상구 원장과 같이 다시 오겠습니다. 나가지 마세요. 바이러스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지혜여 사랑이여